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 2차에 이어서 3차 상법 개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이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코스피 5천이 뉴노멀이 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 나오셨고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IM증권 이상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은 신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지금 우리 증시가 매우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을 넘어서 이제 6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이 되면 추가적인 동력을 또 얻어서 정말 코스피 7천?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8천도 목표치로 제시를 했던데요. 이상헌 연구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이 그만큼의 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동력은 안 되겠지만은 네. 항상 중요한 거는 목표치가 7천 하고 항상 그 목표치에서 지속이 가능하냐 안 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2027년도 2,700을 그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주가가 올랐고 네. 2,700 오른 다음에 빠졌었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해서는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다가 중요한데 상법 개정은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 주식 수가 단순히 줄어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PBR로 밸류에이션이 표현되는데 PBR은 ROE의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ROE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익 나누기 자본이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당을 준다든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분모가 떨어지면서 PBR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니까 ROE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ROE가 상승할 수 있는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번 자사주 소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소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할 때 보시면은 맨 끝에가 중요합니다.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항상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고착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수는 뭐 7천이 갈전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지수가 높은 수준에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다. 상법 개정이.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단순히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그런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상법 개정 이번에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지수 전망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1차 상법 개정한 때 유튜브 3%라는 TV 나가가지고 주가 지수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그때가 3,500도 안 될 때거든요. 네. 그때 했던 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장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면 4천, 5천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자사주 소각 법이 담긴 3차도 개정하지 않았는데도 5천이 넘고 지금 6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이 열려 있다. 이게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상법 개정이 왜 중요하냐면 1차, 2차, 3차가 다들 주주이익 보호고 주주이익 가치 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그동안 위국장으로 몰렸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대주주가 경영진들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 보니까 그 카운트가 이제 해소되는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4차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시장에게는 지속성 그리고 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보면 유동성장들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겠죠. 반도체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시장이 지금 6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저희들 표현대로 하면 경제 민주화이거든요. 주식 시장에 있어서 대주주 중심에서 이제 소수주나 주주권들이 다 보호되는 시대, 이익이 제고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오다 보면 유동성이 더 폭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김춘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계 입장을 그래도 대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결국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 또는 여당 쪽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에 관련해서 상법 개정이 이제 이 자사주 소각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주 환원 차원에서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소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양쪽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업의 자발적인 사실 노력이 뒷받침됐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돼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냐라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기존의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이 사실은 자사주가 유통되는 부분은 아니었고 나라에 따라서는 회사가 이걸 금고주라고 해가지고 소각하지 않더라도 유통주식세에서 이걸 빼서 계산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으로 해가지고 소각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잠재적으로 시장에 출하될 수 예정됐던 부분들이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향후에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이제 자사주 취득이 늘어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시장이라든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주 발행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 증자 방식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3자 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정관에 근거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로 처분 경영상 목적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이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과 똑같이 자사주도 그런 부분을 이제 준용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인데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이 보유 처분에 있어서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부분, 이 사실은 조금 이게 신주 발행 부분보다도 좀 규제가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자사주 취득보다는 오히려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자사주 취득보다는 신주 발행 절차로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자사주 취득이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뼈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유통수익 줄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주당 순이익 같은 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여기에 환호를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것들은 단발성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뭐 20% EPS 증가율이 있으면 EPS 20% 정도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단발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미국을 예를 들어서 기업들 실적 발표 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발표하잖아요. 말씀드려야 연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어쩌다 한번 특별하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 삼성전자 같이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 분기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합니다. 네. 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그거죠.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는 매입은 발표하는데 소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결론적으로. 가끔 하죠. 가끔. 뭐 이유가 있을지. 예, 붙였을 예. 그것도 2024년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아까 이제 도표에도 나왔지만은 작년도 소각 금액이 21조로 소각했고 매입 금액이 20조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특히 금융주주 회사들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이 발표를 합니다. 분기별로 배당도 발표를 했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횟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사들은 자사주를 매입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큰 회사들은 미국 회사 같이, 그다음에 일본도 2023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되면서 분기별로 원래 보수적으로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을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주식들도 큰 주식들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도 그전에 어쩌자 한번 매입 발표하고 소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정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에서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1년 안에. 그러니까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각하는 부분도 있어. 그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솔직히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EPS 저거 하는 효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보면서 최근에 금융주주라든지 그렇게 급등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금융주주는 갖고 있는 지금 자사주가 보통 평균적으로 4% 내지 5%께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가 문제점이 뭐냐면 자사주는 기업의 이익 잉여금으로 사는 겁니다. 이익 잉여금이 없으면 자사주를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발적으로 합병이 됐었을 땐 자사주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렇겠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기업 이익 잉여금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회사들,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결의 사항은 총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자 주식수의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특별결의. 그럼 예를 들어서 SK 같이 25% 관계자가 있는데 주식수가 자사주가 25% 있다. 네. 그러면 특별 결의할 때 3분의 2의 효과가 있습니다. 참석 안 한 주식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25%께는 안 되면서 특별 결의 사항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무슨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의 효과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지분율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근거법이 마련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윤석열 정부부터 자사주를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이번 정부가 그걸 받으면서 이제 이어지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부장님. 이거 조금 그건 좀 약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잉여금으로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취득하는 자사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는 자사주 뭐 이제 주식 뭐 합병이라든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현재 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잉여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재무구조 부분에서 영향 미치는 부분은 따로 없고 지금 현재 지금 국회에 상정돼 가지고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법안 자체도 자발적 비자발적 구분하지 않고 향후 잉여금 소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각할 때는 무조건 잉여금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분하시는 건 일단 조금 현재하고는 안 근데 맞는 부분이 있고 예. 하여튼 추가적으로 한 부분 네. 그다음에 자사주 때문에 이 지배주 지분율이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총 결의할 때 특별결의라든지 일단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 지배주 지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주주의 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차피 자사주는 가지고 있는 순간에 의결권이라든지 신주인수권이라든지 이런 자의권은 다 정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용된다는 게 지금 논의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특수관계인한테 자사주를 넘기는 경우도 있죠. 넘겼을 때 그럼 이제 의결권이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고려한 태광그룹도 있었고. 아닙니다. 그건 고려아연은 아니고 태광그룹도 사실은 그건 이제 교환사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증권회사 쪽에 넘기는 그렇게 부분이라서 자사주를 넘기려고 하는 넘기는 거죠. 부분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일반적인 부분도 말씀이신 아니고 그것도 지금은 주주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때문에 처분하는 것도 말씀하셨던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처분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아니더라도 현재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전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요. 당연히 없죠. 네,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25% 지분이 딴 사람이 지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통과가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70 몇 퍼센트 갖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25% 뺀 75% 갖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참석자 주주총회는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간접적인 지분 효과를 올리는 예.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지주사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15% 이상 자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저희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면 주주 참석률이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효과가 의결권은 없지만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틀린 근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하고 지금 소각하는 아니 거하고 여태까지 근거가 네. 자사주가 그렇게 많이 지주사들이 보유하는 이유는 이런 주주총회 했을 때 특별결의 결의를- 사항에 네, 대해서 뭐든지 통과시킬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SK랑 SKCNC랑 합병을 할 때 그 국민연금이 9%가 있는데 반대해도 저거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25%고 자사주 20%고 이건 통과될 거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걔네 19% 가지고 있었고 뭐 KCC에 넘겨주는 효과가 있어도 이게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좀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가 없고 그냥 단순히 20 몇 퍼센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행위를 할 때 저는 통계를 엄청나게 돌려보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원래 법안 낼 때 그겁니다. 지배주주의 자사주를 기존에 갖고 있으면서 근거 법안을 다 읽어보시면 배경 설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민사회단 쪽에서 했던 게 자사주 마법의 자사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마법을 부리는 건 뭐냐면 의결권이 없다가 넘겨가지고 우호지분으로 들어와가지고 의결권을 생기는 것도 있지만 영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주가 의결권은 없지만 사실상 의결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상법 개정에서 3차에서 자사주 매각이 들어가게 됐던 것들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들은 한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무슨 같아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배주주 지분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모든 주주의 지분율이 근데 그 동일하게 모든 높아지는 주주의 건데 지분율이 올라가는데 모든 주주가 참석을 당연히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참석 안 하는 사람을 그것은 비난을 해야지 참석을 그러니까 그렇게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산수예요. 100%가 그러니까요, 주주가 산수인데. 올라가는데 25%가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자사주의 효과로서 감액된 것들은 당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특별결의로 통과시켰다. 이 말씀 지적을 하고 그게 대주주 사익을 추구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인 게 아니고 특별결의 수학적으로 말이 그러니까 되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특별결의라고 하는 게 찬성 주식수를 산정하는 건데 참석 안 한 사람은 의미가 없죠 당연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참석을 자사주를 가지고 놓고 참석할 자사주가 주수의 3분의 2니까 그게 올라가는 효과가 올라가잖아요. 참석 숫자가 산수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100%가 한다면 동일해질 건데 네. 일반 주주들은 참석을 저지하고 당연히 특별결의를 통과시키겠고 우호지분들은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사주 마법이다. 의결권도 없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가름하고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연결되는 거여서 이게 다음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경영계에서는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이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이제 비자발적 자사주 규모가 이제 전체 자사주 이제 한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80조가 전체 이제 자사주 규모다라고 보면 네. 비자발적 자사주 규모가 이제 보도된 바로는 뭐 34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6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건 좀 계산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한 20조 내외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자발적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거를 소각을 의무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법적으로 법무부 유권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게 소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소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자본감사라고 해가지고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무조건 이익 소각이 가능했고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익 소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법무부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감자 그럼 절차로 자본금이 감소하는 그렇죠. 자본금 감소를 해야 되는데 자본금 감소는 사실은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또 이게 채권자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라고 해가지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라든지 이런 채권자한테는 채무를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들이 사실은 회사의 재무 구조를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총 결의 과정에서 특별 결의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 이게 회사의 귀책 사유 없는 사유로 사실은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사실은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은 현재 지금 국회에 상정된 내용에서는 마지막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경음으로 소각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럼 바뀌어가지고 법무부 유권해석에 배치가 되네? 입법적으로 해결한 겁니다. 법을 바꿔가지고 감자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고 네. 이사의 결의로 그냥 무조건 이익 소각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부작용들, 채권자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따지면 이게 주주들한테 과연 플러스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게 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주주들에게도 손해가 있고 채권자들 불이익이 있겠지만 지금 동일하게 지금 절차를 이행하게끔 자사주 소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주주들에게는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오는 건 아니죠. 다만 이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경영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게 경영 불안과 성과 분할으로 이어진다면 손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게 되는 주주의 결의를 통한다면 보유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사주 소각으로 나한테 이익이 큰 건지 비자발적 자사주를 소각 안 했을 때 나한테 이익이 큰 건지 주주로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줬던 것들이죠. 그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자사주들이 마법을 부렸는데 사실은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가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뭐 무슨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으로 따른 이익은 없고 경영권 방어라든가 경영적 이유에서 도움이 되었던 그 자사주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도 나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이 되기 때문에 주주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으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경영계에서 죽는 소리를 하시는데 일반 주주들이요. 이걸 했을 때 문제점이 심각해서 내 주주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찬성할 겁니다. 보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걸 하면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아까 이제 80조 얘기해 중에 상당 부분은 지주사가 차지하고 있고 생긴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SK랑 SK CNC가 합병되면서 자사주가 지금 24% 자사주가 있는데 그중에 12%가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지배주주에 권고하기 위해서 옥상업 구조에서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권고하면서 합병하면서 자사주가 많이 생긴 거고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롯데 이주 31%는 2027년에 4개의 회사를 인적 분할, 롯데가 인적 분할하면서 투자 부분끼리 합병을 하면서 자사주를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보통 합병을 하게 되면은 소규모로 자사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해보험회사랑 어떤 회사랑 합병한다 그러면 소규모로 자사주가 생기지만 이거는 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비자발적의 자사주는 지금 자사주 지분율이 큰 것들은 그런 자기네들의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을 지배구조를 권고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켠으로는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안 경영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건 이렇게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 친화적으로 뭐 우리 법 틀을 바꾸는 건 이해는 하지만 경영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이즌필, 차등 의결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계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는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경영권 방어라고 일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지배주주의 사익처럼 생각하는 사익을 뭔가 방어한다. 좀 다른 용어로 뭐 이런 바꿔야 될까요? 개념으로 이제 사실은 많이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포이즌필이라든지 차등 의결권 제도가 대부분의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포이즌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지배주주의 이익이 결과적으로 보호되는 것이지 원래 취지는 기존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자본의 어떤 정글이 되는 거죠. 이 자본이 많은 어떤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기업들이 기업 사냥에 나서가지고 기업을 인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자본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약탈적 매수자가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기업의 껍데기만 남기고 떠나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주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과연 우리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사람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부여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사실은 포이즌필 제도인 겁니다. 즉 이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방어를 할지 말지를. 이걸 지배주주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이 사람들 막아야 돼라는 형태의 제도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제도들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게 지배주주 사익 때문에 운용되는 부분들은 그러한 남용 장치를 방지하는 부분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이해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부장님 말씀하신 한 가지가 포이즌필 제도가 이 소수주주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포이즌필 제도화가 됐을 때 대주주는 그 주식 가격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소수주주들도 이익을 보지만 대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거죠. 지분 비율대로 보는 그러니까 거죠. 지분 비율대로 가니까 마치 포이즌필 제도가 도입이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만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큰 이익은 지분 비율로 가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적대적 M&A를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사모펀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분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온다면 경영권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사태가 빚어지면 일반 주주에게 결국에는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제도면 오히려 지금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때 일반 소수주주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가격, 뭐 대주주한테도 지배주주한테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으면 네. 소수주주도 똑같이 동일한 공개 매수를 할 수 있게도 의무화시키는 게 낫지. 저는 포이즌필 제도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제도가 마치 소수주주를 위한 보호하는 제도처럼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익은 지배주주가 더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지분율로 가기 지금 때문에. 이제 동일한 논리로 의무공개 매수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의무공개 매수제도 똑같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매도를 할 때 상대방 측에서 그 주식 전체를 일정한 가격에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주주는 지분이 많으니까 그 지배주는 지분대로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아니죠. 그동안의 지배주주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매수가 안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 받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매수를 예전에 법에 있는 대로 우리도 공개 매수해달라 소액주주들하고 운동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소수주들도 같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의무공개 매수제도도 있고 포이즌필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소수주를 위한 더 보호하는 장치에는 이 제도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네. 이게 경영권 방어 조치는 해외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도입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뭐 행동주의 펀드가 아니라
처음에는 돈을 못 버니까 혹시 이제 자금 조달을 계속하면서 주식이 시석되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한 거고 지금 같이 알파벳도 A, B, C로 나눠서 의결권이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듯이 네. 그런 회사들이 커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커져서 뭐 쿠팡도 그런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용해서 우리나라도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용할 거가 맞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회사 갖고 하기에는 뭐 경영권 방어를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드린 건 아까 제2의 그 소보린 사태라고 하는데 네. 소보린 사태는 소보린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자의 자질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이 이제 IMF가 났었을 때 SK증권하고 JP모건하고 임용 계약을 하면서 SK네트워크스의 분식회계를 지시를 한 행위로 주가가 절대 가격으로 주당 11,000원 하다가 5,000원으로 떨어지고 나서 행동주의가 경영자의 그런 개선을 해야 돼. 이 사회를 개선한다고 해서 들어온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건 경영자의 자질이 안 좋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M&A로 들어오는 확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영권 방어도 좋지만은 경영자의 자질을 내가 이제 그 자식이라는 이름에서 받아서 내가 꼭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경영자의 자질을 키우고 경영이 잘 되면 당연히 공격이 들어와도 주주들이 호응을 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더 근본적으로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반론에 대해서 저도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경영권 방어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의 싸움이 될 것이고 자본의 싸움이 될 때 기존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실은 향후 기업의 성장 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거를 만약에 주주들하고 정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언제든지 경영권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다만 이제 약간 좀 구분해서 논의해야 될 게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성장 발전하는 회사에 있어서 이제 차등 의결권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외부 자금 조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이런 보장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창업자 정신, 기업의 발전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등 의결권 제도는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은 실제로 뭐 그렇게 해서 되고 네. 그다음에 상장된 이후에는 사실은 그거를 추가로 할 수는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상장 회사가 사실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이제 포이즌 필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설계해 가지고 소수주도 보호하면서 기존의 경영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이 배임죄 완화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토론이 뜨거워서 배임죄도 사실 좀 완화시키자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됐다가 지금 사실상 중단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먼저 듣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기가 너무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엄살이 좀 강하다 싶어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됐던 회장님들은 진짜 나쁜 짓 해서 처벌받거든요. 없는 죄를 애매모호한 것들을 줄타기 하는 대로 처벌받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5건을 고발했는데 업무상 배임죄로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냈을 때 이사회를 거쳤을 때 대부분 판례는 일관적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있는 법무로도 충분한데 사실 그 대부분 판례를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치 지금 업무상 배임죄로 일하시는 기업 회장님들, 재벌 오너들 뚝딱뚝딱 해가지고 보복 기소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팔 비트는 법으로 남용하는 법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은. 근데 이제 총수는 그렇지만 이제 이사회를 구성한 이사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배임죄에 대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죄 때문에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사모펀드 사태 때 경험을 했거든요. 이걸 보상을 결정을 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라고 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는 사적화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적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해석을 내주니까 그제서야 정권에서 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의 중요한 기준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냐 아니냐
이게 그냥 오너의 결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안 하고 했을 때는 진짜 나쁜 짓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로 가는데 그 막말로 업무상 배임죄 진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M&A를 합니다. 내가 이 A 회사를 사가지고 A의 대출을 받아서 B 회사를 사고 B 회사를 또 대출을 받아서 C 회사를 사서 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처벌 못하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까 경영계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쁜 식의 M&A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자, 계속 이건 이상현 님 의견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부장 의견 듣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원래 이제 그 기업의 이익에 충실하게 돼 있었는데 판례들을 다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말한 대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업무상 그 배임죄가 거의 비켜가는. 그래서 주주의 보통은 미국의 몇 개 예만 빼고는 다 기업의 이익으로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런데 거기는 판례를 찾아보면 주주의 이익 침해한 기업은 주주권이니까 주주의 이익이랑 동일시해서 판례들을 보면은 다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 뭐 배임죄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주의 이익도 부합하게 만들려고 해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요인은. 그런데 그 업무상 배임죄에서 가장 또 저기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는 네. 물론 벌금형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런 지금 그 7월달, 8월달부터 이제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제 의견이 맞아서 이 배임죄를 하려고 했다가 11월달에 그 작년 11월달에 그 국회의원들이 낸 걸 보고 제가 보더라도 조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확실하게 어떤 딱딱 이렇게 사례가 있고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 다시 만들어 오겠다는 지금 상태고 그래서 법무부가 당연히 국회의원은 뭐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잘 지식이 별로 없고 보좌관도 지식이 없는데 법무부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좀 절충안을 마련해서 배임죄가 시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배임죄 구성 요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 판단에 대한 부분은 처벌 범위 밖으로 좀 빼달라는 게 경영계 지금 요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배임죄 우리나라 배임죄가 사실 문제였던 게 이제 기업인들이 경영 관련된 의사결정, 업무집행 부분이 이제 배임죄 부분에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앞에 김대기 대표님께서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대표라든지 이사분들은 일단은 그 직을 잃게 되고 일단은 취업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다만 실제 기소는 됐지만 또 처벌되는 사례는 또 다른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또 낮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문제가 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배임죄 같은 경우는 너무 구성 요건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높다. 예컨대 이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만 있으면 처벌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사기의 고의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업무상으로 그냥 업무만 인식하고 하면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형태. 그 다음에 처벌 수위 자체도 다른 나라에 없는 특경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의 법정 최고형까지 가는 형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처벌되는 걸 떠나서 기소되는 것 자체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 즉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만약에 기업인들의 어떤 임무 혜택이라든지 경영상의 잘못 같은 경우에 민사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원칙인데 이건 민사상으로는 이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얻기 어려우니까 형사상으로 기소하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폐지한다라는 부분들을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 기업인들의 어떤 그런 경영상 관련된 위법 행위만 처벌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배임죄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경영계 요구 조건은 아니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현재는 지금 내용도 보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일정한 절차적 요건만 갖추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면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좀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기업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요건을 좀 마련해 달라라는 네. 측면에서 배임죄 부분을 좀 합리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부장의 말씀은 기소가 두렵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 법을 입법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기소가 두렵기 때문에라고 하기보다는 기소를 검찰이 남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결론을 하기는 좀 어렵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죄 구속 요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럼 넓게 돼 있기 그랬는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판단을 내줬어요.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를 때려줬습니다. 이제 그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네.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틀린 점이 미국은 절차상 요건만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용도 봅니다. 절차상. 즉 이게 경영상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전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걸. 네. 절차상 예를 들면 해외에서는 절차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처벌 근데 대상이 이 될 수 절차상 있는데 요건이 단순히 이사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주를 제외하고 그런 것들이 경영상 판단으로 하는 거지 무조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본문에 이건 설명. 법적인 부분에서 미국 법상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이제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경영 판단의 원칙,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을 요구할 때는 특별위원회라든지 별도의 소수주 다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델라웨어주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관주의 의무는 그 이해관계가 없는 거를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고 충실의 의무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를 충실의 의무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약간 법적으로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딱 무자르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는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상 판단에서 하는 거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기업이든 주주의 충실 의무는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만 이벤트가 있을 때, 뭐 M&A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배주주가 만약에 거기 이사회가 있으면은 지배주주를 빼서 한다든지 미국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됐었을 때 미국에서도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걸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반대는 안 할게요. 다만 미국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경영권 보호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이뻐서 해주겠습니까? 경영진들이. 경영 영속성을 위해서 그 장치를 해주는데 그걸 사익 추구에 이용한다면 미국은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꾸 미국식을 이야기하실 때는 전 미국으로 간다면 그 제도가 보완됐을 때는 세트로 그 제에 한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같이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너들을 감시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법이 허용한다면요. 그 안에서 여러 편법들을 찾습니다. 뭐 태광그룹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법이 소각된다니까 그 전에 주식 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들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들이고요. 저는 이제 업무상 배임이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처벌했을 때 내가 잃는 것보다 내가 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삼성모주가 제일 합병 과정 몰랐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도 했는데도 결국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익은 뭐냐면 저는 오히려 지금 재벌들이 오너들이 경영진들 우리나라 대기업 경영진들이 미국보다는 대한민국 경영하기 엄청 좋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처벌들은 조금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같이 보호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야기할 때는 세트로 자기 책임과 엄벌주의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저는 더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반대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야 되는데 다음 질문 드리기가 무섭네요. 자, 상속세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주가를 누른다라는 이제 뭐 우리 증시에 뭐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법도 추진이 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위 말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를 했죠. 이게 쉽게 이게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주가 시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마치 이제 비상장사처럼 자산이나 수익 가치를 반영한 평가액을 이제 상속 증여세의 기준으로 매기자 이제 이런 법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위원님께 먼저 의견 여쭙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소영 의원의 법이요? 예, 자본시장 메커니즘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간혹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진이 원래 한진칼이 이제 대주주 가지고 있고 한진 있고 그다음에 SK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그럼 SK 이노베이션이 PBR이 0.4, 한진이 0.2. 그 상속세 안 내려고 누를까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은 ROE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은 겁니다. ROE가 높은데 PBR이 높은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ROE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밸류업이라든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ROE를 높여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거에 PBR을 높여라. 그런 관점에서 표현한 거지. 그러면 한진 보십시오. ROE가 거의 1%, 2% 나옵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고 주가도 낮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그 정치적인 용어 그런 걸로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을 모르면서 이런 법을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창피한 짓이고 참 왜냐하면 일부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0개 기업에 1개 기업은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은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자본시장 메커니즘은 PBR이 낮은 이유는 ROE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법은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속세, 증여세는 김대중 정부 때 그 금액을 정한 이후에 한 번도 고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절대 규모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때보다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절대적인 규모가 올랐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서도 당연히 그 규모에 맞게 조금 상속세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어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다. 당연히.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을 매기고 있고 그 금액 정도도 그 금액이 저기 또 그렇게 대주주 프리미엄도 또 있잖아요. 할증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속세, 증여세는 좀 그 완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완화시키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주식시장의 활성화 요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이게 그 일부러 주가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럼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예전에는 PBR 0.6배, 0.9 뭐 세금 안 내려고 누리고 있어요. ROE가 낮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주주가 현대차 같이 큰 회사들 20몇 조 큰 회사들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주가 누르기에 대한 의욕을 갖는 기업들은 사실 조금 규모가 작은. 예. 그렇죠? 뭐 코스닥의 뭐 일부 상장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문제가 된다고 이제 이야기들이 됐었죠. 예. 그래서 이건 듣고 좀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법은 뜬금없는 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뜬금.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러니까 오너가 주가를 누르는 방식은 이제 상속세,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공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주가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어느 나라 기업들이 상속세, 증여세 안 내려고 우리 오너들이 주식을 누르겠습니까? 일부 기업들은 그 구멍가게 중견기업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가고 통과시킨다. 아까 연구원님 말씀은 좀 저도 같이 창피한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본부장님. 뭐 두 분이 다 제가 드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말씀만 좀 붙이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입법화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PBR 0.4 이런 기업들은 뭐 저기 0.8로 해가지고 세금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기 상속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 그 주식은 이제 정부로 가는 것이고 정부가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결과는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지배주주들은 그 자기 주식을 먼저 팔려고 하겠죠. 네. 이거 상속시키는 것보다 무조건 팔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게 어떤 향후에는 이제 기업이 뭐 저기 자식들한테 이전시킨다.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도 사실은 가업을 안 이어받으려고 합니다. 현금을 더 선호하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자본시장 논리하고는 너무 안 맞다. 이 법 내용 자체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법 개정이 증시 부양에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또 한 차례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의 강세장에 심취해서 혹시 우리가 또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건 아닌지 또 견제와 균형점을 잘 맞춰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